안녕하세요. 저는 듬직한 남편,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자식 같은 경우엔 더더욱이요. 내 배 아파 낳았는데 어떻게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긴 세월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저는 쭉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저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존재하더라고요. 10달 동안 배 아파 낳아놓고서 자식 둘을 대놓고 차별하는 누구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네, 바로 저희 시모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정말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 하고 절 경악하게 만든 저희 시모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듬직하고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는 남편과 선후배 사이로 지내다가 한참 후에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뵈러 가던 날이었어요. 원래 인사를 드릴 때가 제일 떨린다고 하잖아요. 그날에 저도 너무 긴장되고 걱정되는 마음에 속까지 울렁거릴 지경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긴장하지 말라며 옆에서 다독여줘도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죠.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웬걸요? 집안에서 절 맞이해주는 건 다름 아닌 머쓱하게 웃고 계시는 남자친구의 아버지, 즉 저의 예비 시아버지 한 분이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일찍 도착했네. 어서 와요.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랑 형은요? 남자친구가 어머님과 형의 행방을 묻자 아버님께선 안방으로 눈짓을 하셨습니다. 남자친구도 그 신호가 뭔지 알아들은 듯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곧이어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고 문을 열자 중국집 음식 냄새가 코를 확 찔렀습니다. 누가 봐도 배달 음식인 듯 보였죠. 네 엄마한테 그래도 처음 오는 날이니까 직접 음식 해주는 게 예의 아니겠냐고 집밥에서 먹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어이 중국집을 시키더라. 미안해요 아가씨. 인사 오는 날인데 맛있는 집밥은 못 해먹을 망정 배달 음식으로 이렇게 맞이하다니. 아유 아니에요 아버님. 저 배달 음식 엄청 잘 먹어요. 탕수육도 좋아하고 짜장면도 좋아하고요. 아버님께서 너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셔서 저는 당황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어요. 도착한 배달 음식을 식탁 위에 준비하고 있으니 안방에서 예비 시모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잇따라 예비 시숙도 배를 벅벅 긁으며 식탁에 자리를 잡았죠. 예비 시숙이 자리에 앉으면서 저와 눈이 살짝 마주쳤는데 큰 소리로 웃으며 남자친구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야, 안성회 능력 좋다? 어? 꼭 지 닮은 여자 데리고 와서 지질이 궁상 떨 줄 알았더니 이렇게 예쁜 분을 집에 데리고 오고. 안녕하세요. 저는 얘 형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 재수 씨라고 불러야 하나? 아, 네. 안녕하세요. 편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식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식사를 하시는 내내 저에게 눈길도 주지 않으시고 탕수육이랑 군만두 같은 음식들을 대부분 예비 시숙 앞으로 밀어주시기만 했어요. 맛있는 건 우리 큰아들 많이 먹어라 하시면서요. 반면 아버님께선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집은 어디에 사냐?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직업은 뭐냐? 아주 형식적인 것들이었지만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마음이 너무 편해졌죠. 무엇보다 절 위해서 분위기를 풀어주시려는 게 눈에 너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예비 시모가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것이 제 귀에 들려왔어요. 집안에 장남도 아직 장가를 안 갔는데 조금만 기다렸다가 형 장가 가면 그때 가든지 말든지 할 것이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이렇게 유난을 떠는지 원.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결혼하는데 순서가 어디 있어? 좋은 짝이 있고 때가 되면 동생이 먼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분 삐뚤어져서도 말은 바로 해.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야. 결혼은 뭐 혼자 하나? 짝이 있어야 하는 거지.
아유, 혼잣말이에요, 혼잣말.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해. 아가씨,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 집사람이 원래 이렇게 헛소리를 가끔 할 때가 있어. 대화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예비 시모의 중얼거림과 식사 분위기로 봤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보다 집안의 장남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버님께선 누굴 더 아끼고 그런 것 없이 동등하게 자식들을 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치고 절 데려다 주는 길에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불편했지? 밥도 많이 못 먹던데 어머니가 형을 유독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셔서 난 아무렇지도 않고. 솔직히 뭐 옛날 어른들 다 그렇잖아. 아무리 아들이 둘이라도 장남을 좀 더 아끼고 뭐 그런 거지. 아깐 형이 그냥 장가도 안 가고 그러고 있으니까 속상한 마음에 하신 말일 거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표현이 서투르셔서 그렇지 나쁜 분은 아니셔. 자식인 남자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제가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각자가 살아온 방향이 있고 남자친구의 말대로 옛 어른들은 장남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그 집안의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간은 무척이나 빠르게 흘러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앉아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오빠가 저에게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있잖아. 매제 친구들은 엄청 많이 오는 것 같던데 어째 가족으로 보이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네. 친척들한테 연락 많이 안 돌리셨나? 뭐? 나도 잘 모르겠네. 누가 오신다는 이야기는 자세히 들은 적이 없어서 나중에 식 끝나고 물어볼게.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무사히 끝내고 신혼여행을 가는 길,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결혼식 올리기 전에 저도 자리를 살짝 봤는데 저희 쪽엔 연령대가 다양했던 반면 남편 쪽 하객은 대부분 저희 대학 동기들, 그리고 남편의 친구들로만 대부분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친척분들이 많이 오실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죠. 제 질문을 듣더니 남편은 씁쓸한 표정으로 웃어 보였습니다. 친척들 많이 안 왔을걸? 고모랑 고모분 오셨다가 축의금만 내고 일이 있어서 가셨대. 아까 문자 받았는데 신부가 진짜 너무 예쁘다고 칭찬하시더라. 고모는 우리 엄마랑 완전 상극이거든. 그래도 잠깐이라도 와주셔서 고마운 일이지. 뭐? 상극? 그럼 다른 분들은? 그래도 보통 결혼식엔 친척들이 많이 와서 축하해주고 그러지 않아? 결혼 소식을 못 들으셨나? 말했잖아. 어머니 나에 대해 별 관심이 없으셔. 장남 결혼식도 아니고 작은 아들 결혼식이니까. 그리고 친척들이 엄마를 별로 안 좋아하셔. 축의금만 보내주시고 참석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야. 그래도 올 사람만 와서 축하해주니까 되려 덜 복잡하고 기분은 좋더라. 남편은 되려 덜 붐벼서 좋았다며 웃어 보이는데 전 그것마저 장남과 차남을 차별하는 것 같아 한편으로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괜찮다니 크게 뭐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은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편 친척들이 많이 오지 않았던 건 다 시모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유는 모르겠지만 친척들과 시모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걸로 보였어요. 말 그대로 시모가 꼴도 보기 싫어서 결혼식에 많이 안 오신 걸로 보였습니다. 그 후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도 마치고 저희가 일을 하면서 모은 돈과 대출금을 더해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대충 예상은 했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도 시모는 저희에게 관심을 일절 주지 않았어요. 신혼여행을 잘 다녀왔는지, 새로 들어간 집은 편안한지, 이런 게 한 번쯤은 궁금할 법도 한데 연락 한 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안부를 묻고 챙겨주시는 건 아버님이 유일했어요. 가끔 시댁으로 가 용돈을 드리면 시모는 봉투를 힐끗 들여다보곤 궁시렁거리기도 했습니다. 자식 놈은 공무원인데도 아무짝에 쓸모도 없고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건 돈을 벌면서 쓸 줄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시댁에 쓰는 게 아까운 건지 명절마다 봉투를 두둑하게 채워서 오는 꼴을 본 적이 없다 내가.
이래놓고 친정에 가면 아주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다 주겠지 뭐. 아이 또 왜 그래? 애들이 좋은 마음으로 용돈하라고 준 돈인데 당신은 집에만 있으면서 뭔 큰 돈을 바라고 그래? 사람이 늙어서 돈 욕심 부리면 못 써요. 그리고 애들이 용돈 안 줘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잖아. 왜 그렇게 자식들한테 뭘 받을 생각을 해? 내가 언제 돈 욕심을 부렸다고 그래요? 웃기는 양반이네 정말. 키워줬으니 용돈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부모님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눈칫밥을 먹곤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광경은 명절 때만 보면 되었기에 평소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시월드가 열리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무렵 아버님께서 전화로 시숙의 결혼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너무 갑작스런 결혼 소식이었기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너도 아랫사람이 되는 거니 서로 얼굴도 익히고 오랜만에 가족끼리 둘러앉아 오붓하게 식사도 할 겸 오면 어떨까 싶어서 이번 주 토요일 시간 어떠냐? 저희 너무 좋아요. 남편도 주말에 쉬니까 여유로울 거고요. 나중에 장소만 따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찾아갈게요. 전화를 끊고 몇 시간 뒤 아버님께서 문자 한 통을 보내주셨는데 엄청나게 비싸기로 유명한 일식집이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땐 중국집 배달 음식을 시켜주셨으면서 말이죠. 아무튼 오랜만에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이니 예비 형님에게 인사도 드리고 또 좋은 마음으로 축하도 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오자 하는 마음에 토요일에 아버님께서 알려주신 장소로 남편과 함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장소에 도착하니 아버님께서 마중을 나와 계시더라고요. 아버님을 따라 가게 안쪽에 있는 룸으로 들어가니 시모와 시숙 그리고 예비 형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활짝 웃으며 인사를 드리려는데 시모가 저희를 향해 냅다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당신은 쟤네를 기어이 불렀어? 그냥 우리끼리 먹자니까. 너희 또 오란다고 군말 없이 오니? 이런 자리엔 그냥 눈치껏 빠질 줄도 알아야지. 어머님, 앞으로 형님이랑 특별한 일 있을 때마다 얼굴 볼 사이인데 저도 얼굴 익히고 인사도 드리고 해야죠. 갑자기 짜증을 부리셔서 화가 나긴 했지만 겨우 누르고 앉아 계시는 예비 형님을 향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정말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맞는가 보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건네자 그냥 고개만 한번 까딱 숙이고 저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는데 진짜 말 그대로 싸가지 없다는 말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도 한마디 안 해봤지만 형님이라고 대우해주기도 싫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렇게 자리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는데 시모가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와 남편을 대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처음 듣는 목소리 톤이었죠. 맞다, 아가. 내가 아까 전화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지금 생각이 났지 뭐니. 내가 결혼 선물로 3천만 원 통장에 넣어주마. 지부 못 해주더라도 이 정도 내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정말요, 어머님? 굳이 안 그러셔도 돼요. 우리 집 장손이 결혼을 하는데 내가 그 정도도 못 해주랴? 그리고 우리 첫째 며느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기업에 다니지 않니? 원래 사람은 분수에 맞게 대우해 주는 거다. 넌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 어머, 어머님, 저 지금 감동받아서 눈물 나올 것 같아요. 잠시 울어도 될까요? 아주 배겨시 중에도 최고의 배겨시였어요. 우는 척 연기라는데 눈꼴 사나워서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리고 시모의 말에 배신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땐 여력이 안 돼서 땡전 한 푼 못 도와준다고 하더니 시숙에겐 장손이 결혼을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3천만 원을 해주신다고 하시니 속이 아주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슬쩍 예비 형님의 표정을 살펴보니 아주 입꼬리가 하늘 높이 날아갈 기세였어요. 하긴 이제 와서 이런 거 일일이 화내고 짜증을 내면 뭐 하겠어요? 지난 일 가지고 속 좁게 군다며 타박이나 하겠지 싶은 마음에 복잡한 제 감정을 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런 제 표정을 읽은 건지 예비 형님이 제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저기 이제 식만 올리면 가족이니까 동서라고 불러도 되지?
얼굴 딱 보아하니 내가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편하게 말 놓을게. 네? 아, 네. 말 편할 대로 하세요. 동서,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동서가 지금 메고 있는 가방 있잖아. 그거 어디서 샀어? 아, 이거요? 선물 받은 거예요. 명품이라고 했는데 제가 원체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브랜드는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선물? 동서한테 그거 선물해 준 사람 진짜 못됐다. 그거 가짜야. 나도 그거 가지고 있는데 진품은 로고가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어. 아유, 여태까지 그런 짝퉁을 들고 다닌 거야? 동서, 들고 다니는 물건이 사람의 가치를 알려주는 법이야. 가방 하나를 들고 다녀도 진짜 베개를 들고 다녀야지. 짝퉁 들고 다닌다고 사람이 명품이 되겠어? 아, 제가 앞에 말을 빼먹었네요. 이거 몇 년 전에 가족들이랑 백화점 갔다가 사회인 됐다고 아빠께서 직접 명품관 가서 사주신 가방이에요. 그럼 백화점에서 짝퉁을 팔았다는 말이 되겠네요, 형님. 그렇구나. 아버지께서 사주신 거구나. 가만 보니 내가 잘못 봤네.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 디자인이랑 너무 비슷해서 내가 착각을 했지 뭐야. 미안해 동서. 정말 당황스럽게 제가 들고 있는 가방을 가지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이게 바로 기싸움의 시작인가 싶었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고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이상하게 지고 싶지 않더라고요. 상호 간의 뻘쭘한 상황이 마무리되고 식사를 마친 후 카운터로 향하는데 시모가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보고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겠어요? 가방도 좋은 거 들고 다니니 이 정도는 컸더니 계산할 수 있지? 알아서 계산하고 가라. 네 형 결혼하는데 동생이 이 정도는 사줄 수 있잖아. 정말 마음 같아선 기분이 나빠. 싫은데 내가 왜? 라고 맞받아치고 싶었지만 좋은 날에 초치고 싶지 않아 꾹꾹 눌러 참았네요. 그때 그 모습을 본 시아버지가 시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식구들끼리 이간질을 시키려고 해? 하여튼 옆에 내가 입만 살아가지고 제발 좀 작작 좀 해. 자식들 보기 창피하니까. 아가 미안하다. 이 시애비가 계산할 테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앞으로 네 시애미가 계속 저러면 무시해도 돼. 여보! 결국 아버님께서 계산하셨습니다. 뒤에서 보고 있던 시숙은 남편을 향해 괜히 와서 분위기만 다 망치고 간다며 궁시렁대더라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다른 사람이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결혼하기 위해 식사 자리를 만들었으면 본인이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쪼잔하고 한심해서 시숙만 아니었으면 뒤통수라도 후려 갈기고 싶었습니다. 예비 형님은 이 상황이 흥미로운 듯 그저 뒤에서 입꼬리를 올린 채 구경만 하고 있더군요. 역시나 그 여자가 시댁에 들어오면서부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란 여잔 저를 시집 올 때부터 기강을 세운다며 저를 하대하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그대로 당할 제가 아니었습니다. 동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랫사람이 몇 시간 먼저 와서 식사 준비도 거들고 해도 모자란 판에 지금 윗사람이 내가 먼저 시댁에 도착해서 동서를 기다린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게다가 늦었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척추뼈 접어서 넙죽 인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뻔뻔하게 웃는 낯짝으로 들어와? 동선 미안함이라는 게 없어? 모이는 건 원래 오후 6시 아니었어요? 형님이 그렇게 정하셨잖아요. 전 제 시간에 맞춰서 온 거고 형님은 조금 일찍 도착하신 거. 그 차이니까 제가 사과할 필요는 없겠네요. 이런 걸로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모자라 제가 방 안에서 걸어 다니는 걸 보고 여자가 걸음걸이가 그게 뭐냐. 여자라면 조신하게 걸어야 한다느니 옷차림이 젊은 사람 같지가 않다. 요새 나이 드신 할머니들도 그렇게는 안 입겠다며 제 옷차림을 지적하고 정말 저를 까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절 휘어잡고 싶은 것이 눈에 보이는데 뜻대로 굽히지 않으니 아주 약이 잔뜩 오른 것이 눈에 다 보였어요. 형님이 약이 오른 게 눈에 보여 형님의 길을 제대로 살려주고 싶었던 건지 저희가 가족 모임을 하고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해먹을 때마다 좋은 부위는 모두 시숙네 부부 쪽으로만 몰아주시더라고요.
고기를 구울 때면 가장 맛있고 노릇하게 구워진 부위는 시숙과 형님 앞으로, 너무 오래 구워서 잔뜩 타거나 말라 비틀어진 부위는 저희 쪽으로. 한날은 아버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곤 인상을 잔뜩 찌푸리셨는데 아버님께서 소리를 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시숙 쪽에 놓인 그릇과 저희 쪽의 그릇을 바꿔 쳐버렸어요.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서 봤는데 탄고기만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해서요.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맛있고 잘 구워진 고기 먹을 줄 알거든요. 탄 거 싫어요. 맛도 없고 건강에도 안 좋고. 잘 먹겠습니다. 그 울그락불그락해진 얼굴이 얼마나 고소하던지 아버님께선 제 쪽으로 몰래 엄지를 척 치켜 올려주셨어요. 시댁에서 유일하게 저희 편이셨던 아버님께선 매번 가족 모임이 끝나고 나면 조용히 제 가방에 돈 봉투를 넣어주시며 고생이 많다고 다독여 주셨죠. 싫으면 가족 모임에 참석을 안 하면 그만이었지만 그래도 저희 편을 들어주시는 아버님 덕분에 참석을 했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하면 짜증이 나서라도 더 이상 쓸데없는 시비를 걸진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랑은 완전히 다르게 저를 더더욱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났더라고요. 그걸 확실하게 깨달은 건 어느 날 갑자기 하지도 않던 김장을 하러 오라는 시모의 전화를 받고 나서부터였어요. 원래 김치는 곧 죽어도 담그지 않고 사 먹기만 했던 집이었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김장이라니. 속이 뻔히 보였지만 어떻게 하나 보고 싶어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시댁에 갔더니 배추 50포기가 거실에 잔뜩 깔려 있더군요. 어머님,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하시려고 그러세요? 어머님 김치 장사 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거예요? 김치 장사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다 우리 식구 먹을 거지 장사는 무슨 장사? 잔말하지 말고 빨리 앞치마 메고 고무장갑 껴라. 이거 하려면 오늘 반나절은 걸릴 테니까. 형님은요? 설마 저만 시키시려는 건 아니시죠, 어머님? 너는 아랫사람이 돼가지고 윗사람 일 시킬 생각만 하니? 안 그래도 몸도 약한 사람한테 무슨 김장 같은 걸 시켜? 너랑 나랑 둘이서 하면 얼마든지 한다. 시간 없으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빨리 준비해. 시모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50포기를 둘이서 어느 세월에 다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빨리 김장할 준비나 하라는 시모의 말을 가뿐히 무시한 채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벨 소리가 저기 안방에서 들려왔어요. 안방 문을 열자 형님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안마 의자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형님을 보며 제가 메고 있던 앞치마와 끼고 있던 고무장갑을 벗어 형님 손에 쥐어줬습니다. 동서, 지금 예의 없이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동서보다 나이도 많고 윗사람인데 이래도 돼? 그것도 어머님 댁에서? 윗사람이 윗사람 같아야 대우를 해드리죠. 나이 드신 어머님도 김치 담그시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돼서 안마의자에 앉아 그렇게 편히 놀고 싶으세요? 정말 하는 짓 보면 3살 먹은 애도 그렇게 행동 안 하겠네요. 빨리 앞치마 입으세요, 형님. 서로 협동해서 해야 일이 빨리 끝나죠. 뭐? 너 지금 나한테 3살 먹은 애라고 했니? 그런 소리 듣기 싫으시면 모범을 먼저 보이시라고요. 형님이 모범 보이시면 제가 열심히 형님 대접해드릴 테니까요. 아우, 짜증나. 어머님, 저 동서 때문에 무서워서 시댁에 못 오겠어요. 편히 쉬질 못해요, 제가. 아휴. 결국 형님의 꼼수치긴 완벽하게 실패했고 시모는 본인의 뜻대로 제가 행동하지 않자 건성으로 양념장을 배추에 바르며 저를 째려보기만 하더라고요. 형님은 온갖 짜증이란 짜증은 다 내고 있었고요. 김치 50포긴 퇴근하고 들어오신 아버님께서도 도와주셨고 또 뒤늦게 퇴근한 시숙도 강제로 고무장갑을 끼고 도울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언제까지 이러려나 싶은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큰 며느린 첫째라는 이유로 떠받들어 주어야 하고 작은 며느린 둘째라는 이유 그리고 작은 아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제 너무 지겨웠어요. 어린 아이들의 되도 않는 장난질에 놀아나는 듯한 기분까지 들었죠. 솔직히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를 차별하는 사건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일들은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
일부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누구는 공주처럼 대접을 해주고 또 누구는 파출부 또는 종 취급을 하니 미처 환장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언제 한번 걸려봐라 꾹꾹 누르면서 참아왔어요. 하지만 벼르고 벼르던 와중 결국 저희 부부의 인내심이 폭발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결혼을 한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저희에겐 아기 천사가 찾아와 주지 않았어요. 좋다는 약도 먹어보고 시술도 해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기다리면 언젠간 오겠지 하면서 기다렸지만 그래도 아쉬운 마음은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가족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형님이 들뜬 목소리로 중대 발표할 것이 있다고 하며 아기 초음파 사진을 꺼내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동서 서방님 축하해 주세요. 저 임신했어요. 이제 8주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정말이니? 축하한다 큰애야. 아이고 너무 잘 됐다. 그렇게 애기애기 하더니만 삼신 할머니가 네 소원을 들어주셨나 보다. 그러니까요. 아, 그러고 보니 동서도 아기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먼저 가지게 됐네. 이거 미안해서 어떡해? 아니, 아기 가진 게 뭐 미안할 일이야. 애가 안 들어서는 지 몸뚱이를 탓해야지. 난 다 필요 없다. 손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나. 장손 자식만 있으면 돼. 딸이어도 좋지만 데릴 아들이면 더 좋고. 에이, 어머님도 참 듣는 동서 서운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초음파 확인하고 예정일 맞춰서 산후조리원 예약하고 왔어요. 요즘은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뭐? 산후조리원? 예, 그런 돈 낭비를 뭐하러 하니? 네 동서 시키면 되는 걸. 야, 너 너희 형님 애 나오면 산후조리 네가 좀 해라. 제가요? 제가 왜요? 아, 왜요라니? 당연히 맏며느리가 애 낳았으면 그 아랫사람이 산후조리를 하는 건 당연한 처사 아니냐. 산후조리원 가서 쓸데없는 돈 쓰는 것보다 네가 하는 게 훨씬 낫지. 가족이니까 돈 낼 필요도 없고 퇴근하면 네가 간호 좀 해주면 좋잖아. 당신은 무슨 작은 애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인 줄 알아? 산후조리원이 잘 돼 있는데 굳이 멀쩡히 돈 잘 벌고 있는 애한테 큰애 산후조리는 왜 시켜? 애가 그렇게 한가한 것도 아니고. 그까짓 거 잠깐 쉬면 그만이지 뭐. 쟤 하나 없다고 뭐 쟤네 회사가 망하기라도 하겠어요? 맞아요 아버지. 뭐 재수 씨가 도와준다고 하면 돈도 아끼고 땡큐죠 완전. 생각해보니 그러네. 동서 퇴근하고 할 일 없지? 동서가 애가 없으니 할 일이 없을 거 아니야. 와서 나 보필이나 해. 내가 용돈 챙겨줄 테니까. 형님이 아이를 낳으면 제가 산후조리를 해줘야 한다니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제 길을 아주 제대로 꺾어 놓으려고 계획한 걸로 보였습니다. 저는 가족이니까 돈을 낼 필요도 없다는 말에서 이젠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저 말고 남편도 똑같은 생각인 듯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형님과 시수 그리고 시모를 보며 울분을 가득 담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참나, 사람 앞에 두고 아주 재밌게들 이야기하시네요. 아랫사람 들먹이면서 무시하는 거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제가 왜 형님의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왜 제가 돈을 굳게 만들어 드려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어머님 작은 아들 죽은 거 아니고 살아있고 귀먹은 것도 아니에요. 작은 며느린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차별하실 거면 평생 형님하고 시숙님하고 붙들고 사세요. 저흰 찾지 마시고요. 살다 살다 어머님 같은 분 정말 처음 보네요. 그동안 형은 형이니까 맞이니까 집안의 기둥이니까 하는 생각으로 차별당하는 거 저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젠 아니에요.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저희 집사람한테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는데 이젠 더 이상 못 참아요. 이제 모임할 때 찾아오지도 않을 거니까 더 이상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렇게 집을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나중에서야 아버님께 따로 연락을 드렸어요.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고 나가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아버님은
저희를 끝까지 이해해 주셨습니다. 오기 싫으면 오지 않아도 되고 연락도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그날 이후 저희는 명절이 와도 아버님께만 연락을 드릴 뿐 시댁에 걸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시댁에 아주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버님께선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해오셨어요. 나 이제 니네 엄마랑 갈라설란다. 내가 몇십 년을 참고 살았는데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아버님의 폭탄 선언에 저희 부부는 황급히 아버님께서 운영하시는 자전거 가게로 향했어요. 아버님께선 최근 들어 여기서 숙식을 해결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자전거 판매뿐만 아니라 수리까지 맡고 계신 덕에 가게 사정은 나쁜 편이 아니었어요. 작은 재구에 강다니는 아버님은 오랜 시간 가게를 운영하면서 돈을 모아오셨다고 했죠. 내가 이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면서 돈을 얼마나 악착같이 모았는지 모른다. 먹을 거 좀 덜 먹고 입을 거 좀 덜 입고 남들한텐 구두쇠 짠돌이 소리 들을지언정 오직 우리 가족한테만 헌신하며 살았는데 정말 네 시애미 때문에 그냥 죽고만 싶구나. 아버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글쎄, 언제부턴가 내가 모아온 돈이 한 푼 두 푼씩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 어느 날 통장을 보니까 어느 날은 몇 천만 원이 사라져 있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몇백, 아주 돈이 펑펑 새고 있더구나. 세상에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아냐? 니네 엄마가 큰애 부부한테 돈을 주고 있었던 거야. 네? 형한테 그 많은 돈을 주고 있었다고요? 그래. 그동안 나 몰래 돈을 니네 형한테 갖다 바치고 있었어. 그동안 니네 엄마가 경제권을 관리하고 있었지 않니? 내가 그동안 믿고 맡겼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그래서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대형 사고를 쳤더구나. 거기서 완전히 질려버렸어. 살아온 정 따위도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어떤 대형 사고를 치셨는데요? 3억을 줬다. 3억을. 3억이 누구 집게 이름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모아온 돈인데 그 돈을 홀라당 큰애한테 준 거야. 그것도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말이다. 대출까지요? 들어보니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큰애가 돈이 부족했나 봐. 근데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 살 때 보태라고 글쎄 그 큰 돈을 홀라당 줬다는 거야.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아휴, 난 못 살겠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장남한테 미쳐가지고 아주 집안 거덜나게 생겼어. 이제 이걸 어떡하면 좋니? 그래서 그랬지. 이제 그만 살자고. 이 정도 했으면 진짜 많이 참아줬다고. 너무 지겹고 힘들다고. 그래서 이혼 도장 찍자고 했지. 그래서 뭐래요? 처음엔 나더러 미쳤냐고 하더니 갑자기 돌변해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 자긴 우리 장남만 있으면 된다고. 어차피 둘째하고 영 끊었으니 자긴 장남 집에서 편히 놀고 먹고 노후 보내면 된다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내가 아주 천불이 나서 못 살겠더라. 그래서 이혼 도장 서로 찍었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이젠 아버지 전 재산까지 몽땅 넘길 생각이었나 보네. 아버지,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아버지도 할 만큼 하셨어요. 맞아요, 아버님. 제가 집안 사정을 다 알지 못해도 그것 하나만큼은 알겠어요. 아버님의 선택이 100번 옳은 일이라는 걸요. 근데 아버님,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왜 그렇게 같은 자식인데 시숙님하고 제 남편을 차별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에휴, 작은 며느라가 미안하구나. 이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겠구나. 실은 장남은 내 자식이 아니다. 네? 뭐라고요? 그럼요. 사실 네 시어머니는 내가 두 번째 남편이야. 내가 처음 네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 여잔 이제 갓 돌이 지난 성택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지. 알고 보니 성택이 친부가 노름쟁이에다가 그렇게 술만 먹으면 개가 된다고 하더라고. 그때 네 시모를 안아준 사람이
돌아가신 내 어머니였다. 내 어머닌 그때 식당을 하고 계셨는데 애를 얻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네 시모가 그렇게 불쌍하고 짠하게 보였대. 그래서 어머닌 작은 방 한 칸 내어주고 일을 시키셨지. 그렇게 오랫동안 어머니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나랑 인연이 돼서 재혼을 하게 되었던 거란다. 네, 그럼 남편과 이부 형제라는 말씀인가요? 뭐야, 당신 알고 있었어? 어, 알고 있었어. 나도 중학교 때가 돼서야 친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그래도 아버진 달라도 어머닌 같잖아. 그래서 차별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리만큼 형을 각별히 대하고 아끼더라고. 그건 그 여편네의 자격지심이다. 혹시라도 내가 성택이 친부가 아니라 성택이한테 해코지 할까봐, 내가 성택이를 괴롭힐까봐, 내가 개부라서 그랬나 보더라고. 근데 난 한 번도 두 놈을 차별을 해본 적이 없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가 지나치더라고. 생각 자체를 틀려먹은 여편네야. 똑같이 뱃속에서 낳아놓곤 어찌 그렇게 첫째만 아끼는지 원. 전 정말 몰랐어요. 시숙님이 아버님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너희 결혼할 때 성애한테 집안의 비밀은 말하지 말라고 했어. 괜히 말해서 혹시라도 색안경 끼고 볼까봐. 그리고 성택인 내가 2살 때부터 키웠던 애라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내가 미안하구나 아가. 저는 시댁의 비밀을 알고 왜 그렇게 시모가 장남만 그렇게 아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여자로서 똑같이 뱃속에서 낳은 자식을 차별하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결국 시부와 시모는 이혼하셨습니다. 시모는 이혼 후 정말로 시숙 집으로 가셨고요. 저희는 혼자가 되신 시아버지를 위해 자주 찾아가서 말동무가 되어드렸습니다. 시아버지도 시모와의 아픔을 잊고 뒤늦게 배드민턴도 배우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셨고요. 나름 시아버지만의 방법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걸 보니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되었고요. 그리고 1년 뒤 저희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더니 소중한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쌍둥이로 말이죠. 얼마나 경사스러운 날이었는지 모릅니다. 시아버지도 임신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 축하해 주셨습니다. 아가, 축하한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네가 네 시애미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아서 그동안 임신을 못했었나 보다. 앞으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도록 하자. 고맙다, 고마워. 아버님은 제 손을 잡아주시며 연신 눈물을 흘리셨죠.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혼자가 되신 시아버진 누구보다 더 손주 소식을 기다렸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갖고 계셨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출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8개월이 지났을까요? 그날도 여느 날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초인종이 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시간은 남편이 퇴근하기 한참 전이었기에 따로 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나다. 네? 누구시라고요? 나라고 나. 네 시엠이라고. 저희 집에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님과 이혼한 시모였습니다. 그래도 남편 어머니이니 문을 안 열어줄 수가 없어 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런데 두 손엔 캐리어가 들려있더라고요. 시모의 짐들로 보였습니다. 아니, 여긴 웬일이세요, 어머님? 내가 내 아들 집에 왔는데 내가 뭐 못 올 때 왔니? 우선 오늘 나 한 끼도 안 먹었으니 밥 좀 차리거라. 배고파 죽겠다. 찌개에다가 고기 푹 넣어서. 뭐라고요?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찾아와선 밥상을 차리라뇨. 네, 밥상은 얼마든지 차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왔으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별일 없었는지 안부부터 묻는 게 순서 아닌가요? 그렇게 시숙하고 제 남편을 차별할 땐 언제고 갑자기 이러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우선 찌개를 끓이는 척하며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 혼자선 도무지 감당이 안 될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시모가 해코지라도 한다면 뱃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문제가 될 것만 같았어요. 저는 그래도 시간을 끌기 위해 시모에게 밥상을 차려드렸어요. 누가 보면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더군요. 예, 밥 한 공기만 더 가져오너라. 오늘따라 밥이 술술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나 오늘부터 여기서 지낼 거니까 작은 방 하나 청소 좀 깨끗이 해놓고.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작은 방이라뇨? 그렇게 차별하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방을 내놓으라뇨. 전 그렇게 못해요. 무슨 사정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찾아와서 이러시는 것도 모르겠고 작은 방은 우리 쌍둥이들이 태어나면 쓸 방이에요. 그렇게 못한답니다. 뭐야? 요즘 것들은 어른을 공경할 줄도 모르나? 내가 남이냐? 남이야? 난 자고로 네 시애미야. 네, 남보다 못한 시어머니죠. 우선 배고프다고 하시니 식사는 차렸는데 전 어머님이랑은 같이 못 삽니다. 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시모에게 제 감정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문자를 받고 곧장 달려와 준 아버님이었어요. 저는 시모를 피해 현관문을 열어드렸고 시아버지는 시모를 보자마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의 여편네가 지금 뭐하는 짓이야? 당장 안 나가? 인연 끊고 지 자식한테 돈 싸들고 도망갈 땐 언제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냔 말이야. 안 나가? 빨리 안 나가? 아유,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나 성태기한테 쫓겨났수. 아니 정확히 첫째 며느리한테. 그래서 나 갈 데가 없어서 왔수. 뭐 쫓겨나? 당신 몰래 재산 빼돌려서 그것들한테 줬더니만 돈 떨어지니 사람 취급도 안 합디다. 돈 있을 때야 부모지. 돈 없어지니 며느리 그년도 날 시애미로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그건 네가 그렇게 행동했으니 큰 놈이 당신을 무시하고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니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감싸고 돌더니만 결국은 아들놈하고 며느리한테 팽당하고 왔나 보구만. 여보, 나도 속았어. 속았다고요. 집 살 때 3억 보태주면 평생 잘 모시고 산다더니 다 거짓말이었어. 특히 그 며느리란 년은 알고 보니 대기업 다니는 게 아니라 그 하청업체에 다녔던 거였더라고. 결국엔 나중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성택이랑 뭐하고 돌아다닌 줄 알아요? 둘이 경마에 빠져가지고 미친 사람들처럼 살더라고. 그러다 돈 잃으면 나보고 돈 구해와라. 돈 안 구해오면 집 나가라. 내가 얼마나 서럽게 살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난 그 집에서 부모가 아니라 가정부였어. 며느리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밥 차려라, 설거지해라, 화장실 청소해라. 아들한테 일러 바치면 얹혀 살면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며 며느리 편을 드는데 정말 감옥보다도 고통 속에 살았어 내가. 계속 그럼 감옥 같은 곳에서 살지. 뭐하러 나와서 둘째 며느리 힘들게 해? 내가 말했지 않수. 쫓겨났다고. 대출비 갚아야 된다며 집을 내놨다고 합디다. 자기네들은 좁은 데로 이사 가니까 나보고 알아서 나가주라고 합디다. 아이고 시원해라. 그렇게 내 돈 훔쳐가고 큰놈만 챙기더니만 아주 꼴 좋게 됐네. 됐고 당장 여기서 나가.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야. 다시 큰놈 집에 들어가서 가정부로 살든 길에서 노숙을 하든 당장 나가라고.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나도 반성 많이 했어요. 나도 자식 새끼들 차별한 거 후회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이미 늦었어. 버스는 이미 지나갔고. 그리고 누가 당신 여보야. 우린 법적으로도 남남이니 그딴 소리 집어치우고 경찰 부르기 전에 어서 나가. 아가, 10분 안에 안 나가면 경찰 부르거라.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시모는 결국 시숙한테서 폐악질 당한 걸로 보였어요. 시숙과 큰며느리한테 쫓겨나자 그제서야 저와 남편이 생각났나 보더라고요.
뒤늦게 반차를 쓰고 온 남편은 시모를 보자마자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게 왜 그러셨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를 그렇게 싫어하셨냐고요. 죄송하지만 제 어머니라는 사람은 제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제발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제 소원입니다. 절 아들로 생각하신다면 제 부탁 들어주세요. 성회야, 난 이애미야. 이 엄마를 용서하거라.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어. 제발. 시모의 울부짖음에도 시아버지와 남편은 시모를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게 시모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남편은 시모에게 500만 원을 보내줬더라고요. 일종의 거래를 했다고 했습니다. 우릴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조건이면 500만 원을 보내준다면서 말이죠. 그게 남편의 마지막 호의이자 시모에 대한 의무였어요. 결국 수중에 돈 한 푼도 없던 시모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고 지금은 허름한 월세방에서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식당에 취업해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걸로 보였어요. 자식을 차별하고 가족을 배신한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시숙에게도 버림받고 시부하고도 이혼하고 남은 저희 남편하고 마저도 인연이 끊긴 시모는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고통 속에 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명절에 가족이 얼마나 그리울까요? 그러게 처음부터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해줬더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가족이라고 해서 다 가족은 아니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후 저희에겐 아기 천사가 찾아왔답니다. 아버님께선 뒤늦게 본 손주를 보며 뛸 듯이 기뻐하시며 흥겹게 춤까지 추시기도 하셨고 지금은 아주 손주 바라기세요. 물론 저희 친정부모님도 누구보다 기뻐하셨고요. 역시 아이들을 낳아보니 가족의 중요성,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숙은 그 뒤로 잠수를 타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제발 정신 차려서 시아버지께 더 이상 불효자식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시모도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죄 하나하나와 모든 친절한 행동은 우리의 미래를 낳는다 라는 말이죠. 자식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씨를 베풀면 미래의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고 비수를 꽂는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만 한다면 본인이 반드시 그것을 돌려받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수만은 없겠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따뜻한 봄 같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